이 드라마에서 묘사된 개척시대의 서부 무법지대가 딱 디아블로 같은 세계관 느낌인 거예요. 마을 밖으로 나가면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특히 처음에 등장하는 거점 포트 브리저, 여기가 디아블로2 처음 시작하는 액트 1의 로그 캠프, 거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사나운 땅의 사람들 리뷰하겠습니다. 2025년 1월 9일에 공개된 작품이고, 원제는 아메리칸 프라이미벌입니다. 프라이미벌은 원시적인 이라는 의미의 단어고, 작품의 제목에 이 단어가 들어가면 뭔가 원시적이고 야생적으로다가 잔인하고 폭력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게 되죠. 사나운 땅의 사람들은 실화를 모티브로 한 내용이고요. 메도우산의 대학살이라는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 서부 개척시대였던 19세기 중반에 미국 유타주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몰몬교 신자들이 벌인 사건이고요. 서부 지역으로 이주를 하던 100명이 넘는 이주민 무리가 몰몬교 신자들로부터 습격을 당해서 소수의 생존자를 제외한 대부분이 몰살당했습니다. 이 사건이 드라마의 중심 내용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이 드라마에서는 몰몬교 세력이 악당으로 등장합니다. 그 몰몬교 세력을 이끄는 지도자 브리검 영이라는 사람이 최종 보스예요. 이 사람은 당연히 실존 인물이고, 이 사람의 이름을 딴 브리검 영 대학교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립대학 중 하나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 드라마 볼 때 몰몬교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드라마 다 보고 나서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좀 알아봤는데, 여전히 잘은 모르겠어요. 과거에 메도우산의 대학살이라는 나쁜 짓을 저질렀고 이 드라마에서 악당들로 등장하지만, 지금 몰몬교가 그런 악의 축 집단이라거나 나쁜 사이비 종교 취급받는 집단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드라마를 볼 때 브리검 영과 몰몬교 세력이 학살의 책임을 지고 뭔가 응징을 당하는 내용이 나올까 기대를 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실제 역사를 보니까 몰몬교에서 이 학살의 책임 소재를 계속 축소 은폐해왔고, 결국 엄청 세월이 흘러 2007년이 되어서야 이 학살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리검 영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잘 먹고 잘 살다가 76살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 자체가 선과 악을 뚜렷이 구분짓고 권선징악 같은 전개를 보여주는 그런 게 전혀 아니고, 그냥 선과 악을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법도 질서도 없는 혼돈의 시대에 아둥바둥 매 순간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 시대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군상극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르적으로 웨스턴에 속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 웨스턴이라는 장르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개척시대가 보통 19세기인데 작품의 시대 배경이 19세기 초반, 중반, 후반일 때 각각의 다른 분위기가 있고요. 지역도 북쪽 지역인 몬태나, 와이오밍, 아이다호 이런 지역들과 남쪽의 뉴멕시코, 애리조나, 오클라호마 이런 곳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유타, 네바다 이런 지역들로 나눠지니까 웨스턴 장르 작품들마다 배경이 되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각각의 차별화된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스턴에서 가장 일반적인 이미지인 총잡이들 대결하는 그런 거는 뭐 예를 들어 유명한 실제 인물과 사건 중에서 와이어트 어프와 닥 할러데이 같은 인물이 활약했던 오케이 목장의 결투, 이거는 19세기 후반에 애리조나주에서 벌어졌던 사건이죠. 이 사건은 서부시대 건파이트 사건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건이라서 존 포드 감독의 황야의 결투, 그리고 90년대 커트 러셀, 발 킬머 주연으로 툼스톤이라는 작품도 있고 여러 번 영화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초반에 북부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는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의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라는 영화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 작품은 북부의 몬테나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사나운 땅의 사람들은 딱 중간이에요. 시대적으로도 19세기 중반이고 지역도 남부와 북부 사이에 있는 유타주입니다. 그래서 남부 배경의 작품과 북부 배경의 작품이 융합이 된 느낌이 좀 나는데, 그래도 약간 더 북부 쪽 레버넌트 비슷한 느낌이 좀 더 강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나운 땅의 사람들하고 가장 비슷하다고 느낀 작품은 레버넌트하고 현대 배경의 작품인 윈드리버입니다. 작품의 전반적인 정서가 약간 테일러 셰리던 풍이에요. 드라마 플롯이 레버넌트하고 테일러 셰리던이 연출한 영화 내가 죽기를 바라는 자들이랑 비슷한 느낌이 좀 있고, 이 드라마 감독이 피터 버그거든요. 론 서바이버, 딥워터 호라이즌 이런 영화들을 만든 감독인데 되게 거칠고 폭력적인 상황들을 차갑고 사실적으로 묘사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감독입니다. 이 감독이 윈드리버 제작에 참여해서 테일러 셰리던과도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각각의 작품들에서 서로 영향을 받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나운 땅의 사람들이란 드라마는 전체적으로 감독인 피터 버그의 전작들의 느낌에 테일러 셰리던 작품의 느낌과 분위기도 더해진 그런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시카리오, 로스트 인 더 더스트, 윈드리버까지 이어지는 3연타로 테일러 셰리던 팬이 굉장히 많은데, 이 드라마에 테일러 셰리던이 참여한 건 아니지만 작품 스타일과 분위기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테일러 셰리던을 좋아한다면 이 드라마도 상당히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비중이 있는 주인공 캐릭터는 세라라는 이름의 여자인데, 데빈이라는 이름의 어린 아들을 데리고 서쪽의 크룩스 프린스라는 곳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이 모자가 기차 타고 유타에 도착하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중간중간에 언급되는 과거 여정을 보면 저 동쪽의 보스턴부터 해서 필라델피아를 지나 지금 유타에 와서 또 더 서쪽으로 캘리포니아까지 그 광활한 아메리카 대륙을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횡단하는 어마어마한 여정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문명사회가 정착이 된 동부와는 달리 이제 유타부터 시작되는 서부 개척지는 뭐 전혀 분위기가 달라서 이곳에 도착한 후 처음에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목적지가 쿠룩스 프린스인데 이제 뭐 거의 다 왔으니까 그냥 뭐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길 안내해주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내인이 아주 심각한 톤으로 그런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딱 말을 해요. 앞으로 이 작품 안에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고난들을 암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대사죠. 아무튼 처음에는 그 지역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점 포트 브리저라는 교육소에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원래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던 일행이 있었는데 이 주인공 모자가 약속된 일정보다 늦게 도착해서 먼저 출발을 해버렸대요. 그래도 어쨌든 서쪽으로 가긴 가야 하는데 길도 모르고 이 지역에 대해 아는 게 없으니까 안내인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교육소 소장한테 안내인을 좀 소개해달라고 하니까 소장이 아이작 리드라는 이름의 남자를 소개해주거든요. 이 리드라는 남자가 또 한 명의 주인공이고요. 그런데 리드는 세라가 자기를 안내인으로 고용하겠다는 것을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소 근처에 원주민들도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학대를 당하고 있는 한 원주민 소녀가 있거든요. 얘는 혀가 잘려서 말도 못하고 밤마다 아빠한테 강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몰래 칼을 숨겨놓고 있다가 또 자기를 강간하려고 하는 아빠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어떤 마차 안에 숨게 되는데 그 마차가 주인공 모자의 마차였어요. 아무튼 주인공 모자는 서쪽으로 향하는 이주민 그룹에 합류하게 되어서 결국 서쪽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이주민 그룹에는 캘리포니아로 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유타의 솔트레이크에 있는 몰몬교 세력의 거점으로 향하고 있는 몰몬교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이컵 프렛이라는 남자가 있고 이 남자는 ABC라는 이름의 아내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도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고요. 아무튼 이렇게 주요 캐릭터들이 모인 대규모 그룹이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끔찍한 비극, 실제 역사의 그 사건 메도우산의 대학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대학살이 몰몬교 신자들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인데 학살당한 이주민 그룹에 제이컵 프렛 같은 몰몬교 신자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는데도 그들도 덩달아 같이 학살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학살이 벌어지는 와중에 일부는 생존을 합니다. 일단 세라와 아들 데이비드는 도망을 치고 마차에 몰래 타고 있던 원주민 소녀도 도망칩니다. 도망친 사람들을 죽이러 추격대가 오는데 이때 교육소에서 만났던 그 남자 아이작 리드가 등장해서 도움을 주고 추격대를 따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4인 파티 세라, 데빈, 리드 그리고 원주민 소녀도 합류를 하는데 얘가 혀가 잘려서 말은 못하지만 막 수학 같은 걸로 소통을 하고 이름도 알려주는데 이름이 투문 두 달이라는 이름입니다. 세라, 리드, 두 달, 데빈 이렇게 4인 파티로 서쪽으로 이동하는 스토리가 전개되고요. 스토리 큰 줄기가 2트랙으로 진행되는데 또 하나의 스토리는 제이컵 프렛이라는 몰몬교 남자 얘는 학살 때 말 그대로 죽다 살아나거든요. 굉장히 끔찍한 방법으로 죽을 뻔하는데 얘가 그 습격자들한테 제압을 당한 다음에 머리채를 이렇게 잡혀서 칼로 머리 가죽이 벗겨지게 돼요. 그런데 머리 가죽이 반쯤 벗겨졌을 때 이 머리 가죽 벗기던 습격자가 누군가가 쏜 총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제이컵은 머리 가죽이 반만 벗겨진 채로 그대로 쓰러져 기절하는데 죽은 시체인 줄 알고 습격자들이 그냥 내버려두고 간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었고 구조를 받아서 벗겨진 머리도 실로 이렇게 꼬매게 됩니다. 제이컵의 아내인 ABC는 그 습격한 무리들이 몰몬교 신자들인데 얘네들이 어떤 원주민 부족을 고용해서 습격을 함께 하거든요. 그 원주민 무리들이 습격에 함께 참여한 대가로 이것저것 요구하는데 여자들 몇 명을 안 죽이고 생포해서 이 여자들은 우리 거다 하면서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 중에 제이컵의 아내 ABC가 있었고 그런데 그 원주민 무리가 여자들 데리고 이동하다가 또 다른 원주민 무리한테 습격당합니다. 습격한 무리는 붉은 깃털이라는 이름의 유명한 원주민 전사가 이끄는 무리인데 너희들 왜 백인들한테 고용되어서 이용당하냐? 너희들은 원주민들의 수치다 이러면서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잡혀있던 여자들도 다 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자들 다 죽고 마지막으로 ABC만 남은 상황에서 목에 칼 들이대고 그어지기 직전에 ABC가 붉은 깃털한테 막 도발적인 멘트를 해요. 난 비록 이렇게 죽지만 네 놈은 더욱 끔찍한 죽음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붉은 깃털이 그 모습을 보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한 건 네가 처음이야 라고 한 건 아니고 뭐 아무튼 마음에 좀 들었나 봐요. 그래서 ABC는 안 죽이고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이컵은 자기 아내가 아직 안 죽었을 거라는 확신을 하고 아내를 찾아야 한다고 도와줄 사람들을 구하는데 얘가 몰몬교 신자니까 몰몬교 세력한테 도움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학살을 저지른 범인이 몰몬교인데 얘들은 그 사실을 감추고 있으니까 제이컵한테 아니 제이컵 형제 그런 끔찍한 일을 겪다니 유감이요. 우리가 아내를 찾도록 도와주겠소.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지들이 범인이면서. 얘네들은 그 학살의 생존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입장이라서 제이컵이랑 같이 ABC를 찾은 다음에 둘 다 죽이려는 계획인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드라마 스토리가 2트랙으로 세라, 리들, 두 달, 데빈의 4인 파티가 서쪽으로 떠나는 여정 그리고 제이컵이 아내를 찾아 떠나는 여정 이렇게 갈라져서 전개가 됩니다. 물론 당연히 이 두 가지 스토리가 엮이는 지점도 있고요. 세라 쪽 스토리는 세라가 알고 보니
주인공이 현상 수배자였어요. 그런데 세라가 악인은 아니고 자기와 아들을 해치려고 한 사람을 반격해서 죽였는데 그게 살인죄가 되어서 현상금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면 살인을 안 하는 캐릭터가 거의 없는데 뭘 사람 하나 죽였다고 고액의 현상금이 걸리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세라가 살인을 저지른 게 서부 무법지대가 아니라 어느 정도 문명사회가 자리 잡힌 동부 지역에서 저지른 사건이고 죽은 사람도 아마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인사였나봐요. 아무튼 그래서 세라에게 고액의 현상금이 걸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현상금을 노리는 놈들이 추격을 하게 되고, 그 외에도 뭐 무장강도, 늑대부리 등 온갖 위험들이 여정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 보면서 레버넌트, 윈드리버 이런 영화들이 떠올랐다고 했는데 사실 그보다는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디아블로 같은 게임을 하다 보면 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지? 특히 이 세계의 사람들도 지역 간에 혹은 도시 간에 왕래도 하고 교류와 교육도 하고 그럴 텐데 말 밖으로 나가면 온갖 몬스터들의 위험이 득실거리는 세계에서 어떻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이 드라마에서 묘사된 개척시대의 서부 무법지대가 딱 디아블로 같은 세계관 느낌인 거예요. 마을 밖으로 나가면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특히 처음에 등장하는 거점 포트 브리저, 여기가 디아블로2 처음 시작하는 액트 1의 로그 캠프, 거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통나무 방벽에 축축한 분위기 하며 여기를 나가서 어딘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면 그야말로 목숨을 건 여정이 되는, 딱 디아블로 게임 하면서 느꼈던 세계관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디아블로4에서 이나리우스파라고 엄청 과격하고 폭력적인 종교 광신 집단이 나오는데 이 드라마에서 몰몬교 세력이 딱 이나리우스파 느낌이었고요. 아무튼 보면서 계속 디아블로 생각이 나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분위기도 되게 암울하고 좀 바람이나 답답한 내용 전개도 많아서 가볍게 즐기는 목적으로 볼만한 작품은 아닙니다. 이 드라마 보면서 주요 등장인물들이 모두 생존하는 완벽한 해피엔딩을 예상하는 사람은 없겠죠. 주인공 중 일부는 죽게 되고요. 살아남은 인물들도 엔딩 장면의 분위기 자체는 나름 희망적인 연출을 보여주거든요. 그래도 냉정하게 생각하면 순탄하게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차갑고 비정한 분위기에서 인간의 폭력성과 야만성을 드러내는 그런 씁쓸한 뒷맛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주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작품의 완성도는 매우 뛰어납니다. 피터 버그 감독의 매우 사실적이고 스펙터클한 연출들, 그리고 광활한 대자연의 풍경까지 볼거리도 넘쳐나고요. 무겁고 진지한 분위기에 어울리는 배경음악도 정말 좋았습니다. 배우들도 정말 훌륭합니다. 주인공 세라 역에 그 2020년에 나온 헌트라는 영화, 인간 사냥을 소재로 하는 데스게임 장르의 스릴러 영화로 굉장히 명작인데, 이 영화에서 여주인공 캐릭터가 진짜 엄청 멋지고 굉장하거든요. 베티 길핀이라는 배우가 연기했는데 이 배우가 이 드라마의 주인공 세라 역으로 출연해서 약간 바람스러운 모습도 보여주긴 하지만 아들을 지키기 위해 무법천지의 디아블로 같은 세계관에서 부당한 폭력과 야만성에 끊임없이 고통받으면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꿋꿋이 시련들을 이겨내는 멋진 캐릭터를 훌륭히 연기했습니다. 아이작 리드 역은 한때 헐리우드에서 아주 핫한 미남 배우 중 한 명이었지만 존 카터 바숨 전쟁의 서막이라는 어마어마한 제작비에 블록버스에 출연했다가 영화가 폭망하는 바람에 기세가 확 꺾여버린 배우 테일러 키치가 연기했습니다. 존 카터가 망한 이후로도 지금까지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왔지만 크게 기억에 남는 역할이 없어서 이번 드라마에서 보고 참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었는데요. 이제 40대가 되고 중후해진 얼굴이 예전보다 더 분위기 있는 미남으로 보이고 아이작 리드 캐릭터도 진짜 괜찮고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까지 벗겨진 남자 제이컵 프렌 역할은 데인드한, 제가 이 드라마 보면서 레버넌트 생각이 난다고 했죠. 데인드한 처음 데뷔했을 때 외모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닮았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이 드라마에서도 머리까지 벗겨진 몰골로 아득바득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모습이 레버넌트에서 곰이랑 싸우고 죽다가 살아난 디카프리오의 모습하고 엄청 닮아 보였어요. 데인드한도 원래는 말끔한 꼬민한 느낌의 배우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디카프리오처럼 얼굴에 굴곡과 깊이가 생기면서 더욱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배우가 된 것 같습니다. ABC 역할의 배우 사우라 라이트풋 리온이라는 좀 기억하기 힘든 이름인데 이 드라마에서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외모가 굉장히 예쁘고 매력있더라고요. 1998년생 배우인데 이 드라마로 이름을 알려서 앞으로 다양한 작품들에서 출연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우들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라마 사나운 땅의 사람들의 리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좀 취향을 탈 것 같긴 하지만 저는 너무 재밌게 봤고요. 2025년에 나올 다른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들도 좋은 완성도로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